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부의 결을 짚어드리는 결의 눈입니다. 오늘 시작은 조금 불편한 질문으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기분 안 드세요? 분명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잠도 줄였고, 남들 돌 때 스펙 쌓고 재테크 공부도 치열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내 통장 잔고와 삶의 질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걸 노력의 배신이라고 부르곤 하죠.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라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우리의 노력을 빨아들여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남의 나라, 중국의 붕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식의 흔한 뉴스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의 팔다리를 뜯어먹는 이른바 자가 포식 단계에 들어선 한 제국의 처절한 비명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고요? 중국의 시스템이 무너지며 내뱉는 독소는 이미 우리 안방까지 침투해 여러분의 일자리와 자산 가치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10년 뒤 당신의 자산 규모는 오늘 이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결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장막 뒤의 진실을 향해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유럽의 심장부에서 열린 고위급 비밀 회담장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연출됐습니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유럽의 책임자에게 아주 은밀하게 하지만 아주 절박하게 이런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미국과 서방의 모든 총구가 온전히 우리를 향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발언의 진짜 의미를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무슨 이념적 연대나 동맹의 의리 같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100% 생존 본능이자 시스템 붕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수백만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처음으로 자기들의 약점을 공식 석상에서 시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대국이 쇠락의 길을 걸을 때 나타나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런 신경질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겉으로는 대만 해협을 위협하고 핵미사일 숫자를 늘리며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있지만 속은 이미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모래성으로 변해버렸다는 결정적 증거죠.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러시아의 패배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졌을 때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자기들의 경제 시스템이 서방의 정밀 타격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 20년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본들이 차이나런을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공장을 옮기고 월가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중국 당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영원히 팽창할 것 같던 거대한 풍선에 서방의 제재라는 바늘끝이 닿기 시작한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공포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겁니다. 강대국이 스스로 두려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몰락의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터지고 있길래 이토록 떠는 걸까요? 그 해답은 경제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디플레이션과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죽음의 늪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세요. 생산자 물가는 수십 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늪에 빠져 있고 소비자 물가 역시 바닥에 딱 달라붙어 꿈쩍도 안 합니다. 혹시 물가 안 오르면 서민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거시경제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가벼운 감기라면 디플레이션은 온몸의 장기가 굳어가는 불치병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사지 말자. 내일이면 더 싸질 텐데. 나는 최면에 걸립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니 물건은 안 팔리고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이겠죠. 기업들은 피를 토하며 가격을 더 내리지만 수익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결국 이윤이 날아간 기업은 공장 문을 닫고 직원을 자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병이 겹칩니다. 바로 대차대조표, 불황입니다. 이건 자산 가치는 폭락하는데 빚은 그대로인 상태를 말합니다. 10억 하던 집값이 5억이 되는데 은행 빚은 여전히 7억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족족 소비를 할까요? 투자를 할까요? 아니요. 오직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됩니다. 중국 가계부채가 GDP의 60%를 넘어섰다는 통계, 사실 말이죠.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질적인 부채 상환 부담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경제에 아무리 돈을 수혈해도 빚이라는 거대한 구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마비 상태.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초기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가난한 상태에서 이 병에 걸렸습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고 병들어 버린 거인. 그게 지금 중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실물 경제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상식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장사가 안 되고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을 멈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인데 컨베이어 벨트는 24시간 풀가동됩니다. 이 기괴한 현상을 중국어로 네이지안, 영어로는 인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금 전 세계의 전기차와 태양광 시장을 보세요. 중국 기업들이 가격을 미친 듯이 후려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겉보기엔 대단한 승리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처참한 자해 공갈단 수준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전 세계 수요보다 중국 공장들의 생산 능력이 두세 배나 더 많습니다. 이미 공급 과잉인데도 공장은 멈추지 않아요. 왜일까요? 바로 지방정부 때문입니다. 공장을 멈추는 순간 수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지고 세수가 끊깁니다. 이건 곧 공산당 관리들의 인사고과에 치명타가 되고 나아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방정부는 은행을 압박해 좀비 대출을 계속해주고 기업들은 그 돈으로 원자재를 사서 또 물건을 찍어냅니다. 이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역공장이 망할 때까지 내 살을 깎아먹으며 버티는 치킨 게임의 극치입니다. 산업 전체가 다 같이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 못하는 완벽한 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거죠. 전 세계에 덤핑으로 던져지는 그 싼 물건들은 사실 중국 청년들의 저임금 노동과 국가의 미래 자산을 미리 당겨서 태워버린 결과물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자가포식의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자기 살을 깎아먹고 있는데 돈을 대주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무사할 리가 없죠. 최근 중국 전역에서 수백 개의 지방은행들이 조용히 하지만 한꺼번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금주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찾으러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건 굳게 닫힌 철문과 방패든 공안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태의 진짜 배후에는 LGFV,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라는 무시무시한 꼼수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지방정부는 법적으로 직접 빚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유령회사, 즉 종이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앞세워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그 돈으로 뭘 하느냐?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에 고속도로를 깔고 화려한 청사를 짓고 과시용 인프라 사업에 쏟아붓습니다. 이 빚 규모가 자그마치 1경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인데 그 15배가 넘는 정체불명의 빚이 유령회사 장부에 적혀 있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대형 국영은행들의 태도입니다. 이미 회수 못할 썩어 문드러진 대출들을 손실 처리 안 하고 만기만 10년, 20년 억지로 연장해서 우량자산인 척 금고 깊숙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만 잠깐 멈춰둔 겁니다. 은행을 못 믿게 되니 사람들의 돈은 고수익을 믿기로 유혹하는 그림자 금융으로 몰려갔고 최근 대형 신탁사들이 줄줄이 파산 선언을 하면서 중산층의 전 재산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들은 내 돈이 내일 아침 증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신뢰가 무너진 사회, 그 위태로운 부실의 탑이 지금 중력을 거스르며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셈입니다. 이게 터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세계 경제의 지선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중국 경제의 가장 거대한 뇌관이자 최후의 보루였던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지난 20년간 중국의 고속성장은 부동산이라는 강력한 약물에 의존한 결과였습니다. 자, 보세요. 선진국들이 100년 동안 쓸 시멘트를 중국은 단 몇 년 만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수억 명이 살 수 있는데 사람의 온기라고는 1도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들이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내몽골의 오르도스 같은 곳은 국제적인 유령 도시로 유명하죠. 이 기형적인 거품 뒤에는 지방정부와 건설사들이 짠 거대한 다단계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지방정부는 땅을 비싸게 팔아 재정을 채우고 건설사는 삽도 안 뜬 아파트로 계약금을 싹 쓸어 담아서 또 다른 땅을 사는 미친 투기를 반복했어요. 계속 돈이 들어와야만 굴러가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죠. 결국 정부가 뒤늦게 대출을 막자 이 폭주 기관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다, 비구이 위안 같은 최상위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뒤집었죠. 여기서 디테일을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지금 중국 전역에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 공사가 멈춘 아파트들이 수천만 채입니다. 전 재산 털어 계약금 넣고 매달 이자까지 감당하는 서민들이 전기와 수도도 안 들어오는 그 원시적인 비극 속에 텐트 치고 사는 광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자산의 절대 다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집값이 폭락했으니 내 재산이 반토막 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역자산 효과라고 부르는데 수억 명의 소비가 한 번에 멈추니 내수시장은 괴멸되고 디플레이션 수렁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산시장 붕괴나 금융마비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거대한 국가를 근본적으로 침몰시키고 있는 진짜 치명적인 파도는 바로 인구구조 붕괴와 세대 간 사회적 계약의 파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불과 10년 안에 중국의 국가연금이 싹 다 바닥날 거라고요. 수억 명의 노인을 부양할 돈통이 텅 비어버리는 끔찍한 미래가 확정된 셈이죠. 이 절망적인 수학 공식을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누굴까요? 바로 청년들입니다. 윗세대들이 꿀 빨던 고도 성장의 과실은 다 썩어버렸는데 자기들한테는 노인들 책임지라는 엄청난 청구서만 날아오고 있으니까요. 옛날에 국가가 강제로 밀어붙인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청년 한 명이 부모, 조부모까지 다 짊어져야 하는 미친 역피라미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우면 짐꾼은 결국 짐을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취업 포기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보이콧하는 현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탕핑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만 벌고 안 쓰면서 국가가 하라는 노동, 출산, 연금 납부 다 안 하겠다고 누워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릴 때부터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명문대 가고 996으로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돌아오는 건 쥐꼬리 월급뿐입니다. 청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봤자 병든 시스템에 톱니바퀴로 소모될 바에야 아예 합법적인 잉여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다급해진 국가는 연금 고갈 늦추려고 정년을 팍 늘려버렸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죠. 일자리 파이는 줄어드는데 위세대가 안 나가니 청년들은 평생 알바나 일용직만 전전해야 하고 노년층 역시 늙어서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세대 간의 생존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한 콜로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심의 경제는 무너지고 청년들은 드러누웠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국가 권력은 경제를 살리는 대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통제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모든 거래를 전산화하는 디지털 화폐의 전면 도입입니다. 결제하기 편하라고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건 돈의 꼬리표를 달아서 당신이 어디서, 누구와, 얼마를 쓰는지 국가가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디테일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디지털 돈에는 사용 기한이나 사용처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기가 터져서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면 국가가 클릭 한 번으로 개인 자산을 묶어버리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돈을 쓰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이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 통제용 배급 토큰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비상구마저 용접해버린 셈이죠. 이런 숨막히는 통제 속에서 똑똑한 인재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바로 런학입니다. 중국을 탈출하는 법을 연구하는 게 하나의 학문처럼 유행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빼돌려 이민을 가고 명문대 나온 초엘리트 청년들은 자국 시스템에 절망하며 국경을 넘을 기회만 엿봅니다. 가장 빛나야 할 지성들이 조국을 거대한 감옥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바로 패권국의 가장 뼈아픈 내부 붕괴 신호입니다. 2022년 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흰 종이를 들고 거리로 나왔던 백지 시위는 그 임계점이 폭발한 사건이었죠. 내부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난 시스템은 밖에서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파열음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밖에서는 경쟁국들이 기술과 자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고 안에서는 부실의 탑이 중력을 거스르며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웃나라의 불행을 구경할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괴물의 추락은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우리 밥상 물가와 지갑을 직접 위협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혼란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세요. 이 격변의 시기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무서운 추격에 숨통이 조이던 첨단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핵심 산업에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초격차를 벌리고 글로벌 주도권을 뺏어올 천재 1호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중국이 내권에 빠져 자회사를 깎아먹으며 허우적거리는 동안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의 기술 혁신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낡은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승자를 탄생시킵니다. 무너져가는 저 거대한 장막 뒤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긴 이야기가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본 풍경은 단순히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력과 보상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직면한 거대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영화관에서 앞사람이 일어난다고 무작정 따라서서 다리 아프게 영화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쳇바퀴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쳇바퀴 밖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미래나 자산 시장에 가장 큰 폭풍을 몰고 올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이 다음 분석을 준비하는 정말 큰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 위험하고 험난한 진실을 파헤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다음에는 더 깊고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통찰, 결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